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휴가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처음 온 학생들도 있고 그동안 뵀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광복절이 뭐한 날이에요? 나라를 누구한테 되찾았어요? 일본, 맞아요. 일본한테 나라 되찾은 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8월 15일. 그래서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그 일본한테 나라를 그냥 뚝딱 뭐 옆에 있는 친구 그 컵 뺏듯이 뚝딱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일본한테 이제 국권을 뺏기게 되었는지를 정리를 좀 할 건데, 오늘 온 아이들의 연령을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 준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저기 앉아 계신 두 분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곧 치게 될 시험에 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귀여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미안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혹시 잘 못 알아듣겠더라도 나중에 또 들어주세요. 또 선생님 찾아주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조선이 나라를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일본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뺏어 갔는지 그거를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20년이죠. 2020년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1894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친구 1894년에 뭐 했어요? 여기 1894년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1894년도 1월달로 가볼 거예요. 전라도 가봤다. 역시 지금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 전라도도 안 가봤어요, 그죠? 전라남도 고부, 전라북도인가? 아무튼 고부에서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부라는 동네에, 자 1894년이니까 이 땅의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1894년도에 이 땅의 이 국호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방관이 다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잘못하는 사람이 경찰이 잡죠. 경찰이 잡아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을 넘기죠. 판사가 재판을 하죠. 그리고 감옥에 가죠. 이게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 조선은 전부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우리가 흔히 원님, 사또 하죠. 그 사람이 잡아들여 하면 잡아들여야 되고요. 유죄 하면 유죄고요. 감옥에 넣어 하면 감옥에 넣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금을 다 이제 내는 곳이 따로 있죠. 근데 그때는 사또가 세금 내 하면 냈었어요. 그러니까 사또가 전부 다 했죠. 동네 지방관이 전부 다 했어요. 이 지방관 중에 고부지역 지방관 군수가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막 마음대로 세금 뺐고요, 땅 뺐고요, 뭐 저수지 지으라고 명령하고요, 농사 짓는다고 한창 바쁜 사람들 불러내갖고 청소시키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고부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백성들 중에 이제 몇몇 젊은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아버지를 찾아갖고, 어르신, 사또한테 가가지고 좀 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또가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이거 한 말씀 좀 가가지고 조금만 살살해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사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살살 하십시오. 원님 나으리 조금만 살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어색하죠? 동네 어르신이 사또한테 가가지고 뭔가 부탁하고 하는 게. 근데 그때 당시엔 당연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방관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오랫동안 사신 어르신이 원님한테 가가지고 충고 드리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조선에. 그때 당시에. 근데 아무튼 가갖고 얘기하는데 이 조병갑이라는 놈이
저 할배를 매우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곤장을 엄청 맞고 엉덩이가 터져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 환장하죠.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여러분 흔히 아시는 녹두장군 전봉준이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라고 들어봤죠? 네.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농민인데 그때 당시에 농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종교가 동학이었거든요.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종교가 뭐예요? 불교. 또 종교. 교회. 그죠? 그런 종교들 중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죠?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동학이라는 종교에 저기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동학에 접주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동네 동학 접주님이 전봉준이었어요. 근데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곤장 맞고 엉덩이 터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봉준이 이제 손에 무기를 들고 사또가 있는 관하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또를 막 두드려 패서 묶어놓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묶어놓고 이제 뭐라 한 다음에 약속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이제 전봉준이 말한 대로 이 탐관오리,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못 걷게 한다, 뭐 농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왔는데 이때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진상조사를 해야 되니까 정부조사관이 와요. 이제 정부조사관이 이용태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 이용태가 조병갑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전봉준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혐의를 씌워가지고 아예 이 조병갑은 죄가 없고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렇게 죄를 씌워버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다시 전봉준 뚜껑이 열리겠죠. 근데 전봉준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전봉준 주변에 많은 농민들이 다 같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정부에. 처음에는 고부의 사또였던 조병갑한테만 화가 났던 농민들이 이제 아예 정부에다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다 이제 관아들을 습격을 하고 관아들에 있는 막 쌀이나 금이나 이런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심지어 진군 하더니 전라북도에서 아주 큰 도시에 해당하는 전주까지 올라가서 전주성을 아예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 들어봤죠? 이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을 믿고 있었던 농민들이 정부를 두드려 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894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1894년도 5월 달에 이제 전주성을 딱 점령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정부를 지키고 있었던 명성황후 민비한테 나와! 우리랑 농민들이랑 직접 1대1로 협상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성황후 민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1 눈 부릅뜨고 있지 말고 명성황후 민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청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자, 참 군주가, 그죠? 한 나라를 지키는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뭔가를 들어달라고 와 하고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청나라님아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청나라는요 조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바로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일본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었어요. 텐진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이끌고 갈 때 일본에 연락해주기라는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한테 야 우리 명성황후가 민비가 우리를 불러서 도와주러 간대, 누구도 없나? 오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한 거예요. 그 이제 일본 애들도 부랴부랴 군대를 끌고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주성에서 접한 전봉준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봉준은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외국 군대가 막 우리나라에 와요. 그럼 좀 무섭죠.
외국 군대가 우리를 꼭 잡아먹을 것 같고, 그래서 전봉준이 이제 약속을 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정부 안 괴롭힐게, 대신 정부 너네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면서 12개의 항목을 요청을 하고 자진해산을 합니다. 그 12개의 항목을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별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적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농민들 말 좀 들어주라 이거예요. 농민들 말 좀 들어주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세금 알아서 좀 살살 걷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농민들이 자진해산을 했어요. 그럼 봐봐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뻘쭘하죠? 도와주러 왔잖아요. 도와주러 농민군 때려잡으러 왔는데 농민들이 다 갔대요. 용성아부가 야 니네 이제 가 이러는 거죠. 막 새아빠이 왔더니 야 내가 할 일 없어 가. 저 중국에서 배 타고 왔더니 가 이래. 근데 청나라 애들 좀 착하네요. 갑니다. 실제로 가요. 가려고 이렇게 쓱 하는데 약간 뒤통수가 시리죠. 왜냐하면 조선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 있죠? 일본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내 거를 꼭 저놈들이 먹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약간 불안해서 뒤를 돌아와가지고 야 일본 너희도 가. 가 합니다. 그 일본 애들이 내가 먼저 가 합니다. 그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둘이서 기싸움을 합니다. 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스물스물 가니까 이제 일본이 기습을 합니다. 와 하고 경복궁을 싹 둘러싸버려요. 와 하고 경복궁을 싹 둘러싼 다음에 고종을 감금 딱 하고, 그때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에요. 고종을 감금을 딱 하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고종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의 나라기는 한데 고종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방금 계속 제가 얘기했죠. 고종 얘기 안 했죠. 명성황후 민비, 명성황후 민비 얘기했잖아요. 민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아주 좀 무능한 남편이었었단 말이죠. 고종이. 어쨌든 고종을 감금시키고 일본은 청나라한테 덤벼하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뻥줘요. 뭐지? 이 섬나라 원숭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 건데 저거. 경복궁을 둘러싸고 덤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청나라는 일본을 되게 깔봤어요. 얕봤어요. 왜냐면 작은 나라였거든요.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한판 붙죠. 대판 깨집니다. 대판 깨집니다. 청나라 완전 박살납니다. 청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그때 일본이 얼마나 좀 강했냐면요. 오른손으로 조선의 멱살을 딱 잡고요.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를 하면서 왼손으로 청나라랑 싸웠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일본이 많이 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오른손으로 조선의 멱살을 잡고 그럼 뭘 했냐? 요때 한 짓이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개혁 들어봤죠? 네. 갑오개혁이 이제 중앙농민운동 일어났던 그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멱살 딱 잡고 이제 친일파 김홍집이라는 사람 보고 명령을 해가지고 자 내가 시키는 대로 조선을 바꿔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는 게 1차 갑오개혁이에요. 7월 달에 있었거든요 이 일이. 자 1차 갑오개혁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 백성들 중에 누구는 계급이 높고 누구는 계급이 낮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게 이때 없어졌어요. 원래는 양반, 평민, 천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갑오개혁 때 그 신분 제도가 없어집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확 사라지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이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재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너무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신식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하려고 하면 조선이 조금 간결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심플해져 있어야 침략이 편하단 말이에요. 유생들, 양반들한테 힘이 너무 실려 있으면 침략하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오개혁을 하면서 꼭 백성들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그렇게 1차 가보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청일 전쟁을 막 하고 있으니까 전주성에서 우리 이제 집에 갈게 하고 빠이빠이 했던 농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괜히 죄 지은 것 같단 말이지. 우리가 전주성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민비 나와 하는 바람에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온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저것들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겁박을 하고 우리 군주를 괴롭히는 것 같단 말이지. 우리 농민들은 애국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또 싸우러 갑니다. 근데 이 정부군하고 붙었을 때는 전주성까지 쭉쭉 치고 갔던 농민군들이 일본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죠. 일본군이 어땠다고요? 얼마나 강했다고요? 오른손으로 고종 멱살 잡고 왼손으로 싸우는데 청나라한테 이겼다니까요. 이런 군대들한테 일반 농민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첫 번째로 와 하고 일어났을 때는 이겼죠. 전주성까지 함락시켰죠. 1차 봉기 때는 승리를 했으나 2차,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붙었던 전투에서는 다 집니다. 그래서 그 맨 앞선에서 나서 계셨던 전봉준 장군은 그 다음 해 1월 달에 사형이 되세요. 1895년 1월 달에 전봉준은 사형이 되고요. 요때 이제 1895년 1월 달에 이제 청일 전쟁도 마무리가 됩니다. 청나라가 일본한테 잘못했습니다, 항복할게요 한 거죠. 자, 그러면 친구 둘이가 딱지치기를 했어요. 딱지치기를 했어요. 전쟁을 했다고요. 딱지치기를 이겼어요. 그럼 뭐 해요? 그렇지, 딱지를 뺏어와야죠. 그죠? 뺏어와야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일본이 이겼어요. 그럼 청나라한테 뭐 달라야 되니? 땅. 뭐 달라야 되니? 그렇죠. 돈과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죠? 돈과 땅을 달라고 해요. 그럼 청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뺏깁니다. 1년 예산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뺏기고요. 그 다음에 땅도 뺏겨요.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땅도 뺏깁니다. 랴오뚱 반도라고 하는 저 중국 땅 있어요. 저 북한 옆에 있는 그 땅을 뺏겨요. 랴오뚱 반도를 뺏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러시아죠, 러시아. 우리나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로 둘러싸여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청나라와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이겼어요. 저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러시아가 볼 때는 귀여워요. 꼬맹이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꼬맹이들 싸움을 어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막 싸움을 하더니 얘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네 하고 있는데 제가 얘한테 좀 심하게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땅도 뺏어가는 거죠.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러다가는 우리 땅도 달라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밟아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가 깡패 친구 둘이를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깡패 친구 프랑스, 그리고 깡패 친구 독일, 이렇게 깡패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한테 가서 야, 돈 그만이 받아갔으면 됐지. 땅은 돌려줘. 그 일본은 깨갱하죠. 방금 전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 큰 러시아하고 싸웁니까? 돌려주라니까. 돌려주는 거죠. 랴오뚱 반도를. 랴오뚱 반도를 탁 돌려주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눈을 빼짝빼짝빼짝빼짝빼짝 하면서 와, 러시아 오빠야 멋있다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민비입니다. 명성황후 민비가 러시아 오빠 멋있는데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일본이 보고 있었던 거죠. 저 그대로 냅두면 전부 다 친러파 되겠네. 친일파로 싹 바꿔놨잖아요. 가보개혁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멱살 딱 잡고 청일전쟁하면서 청나라랑 친한 애들 싹 몰아내고 친일파 정부를 만들어놨더니 명성황후가 눈이 어디로 가냐면 청나라한테 가 있었던 눈이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안 이뻤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다들 어리기 때문에 순화해서
일본 군인이 경복궁으로 침투를 해서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예,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 죽인 해가 언제죠? 95년. 예, 아직까지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 이야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예, 1895년 8월에 청일전쟁 끝난 지 랴오뚱 받았다가 돌려준 지 몇 달 안 돼서 명성황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네? 딱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한 번 더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요때 이제 요런 거를 시켜요. 그때까지 왜 우리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들 남자들을 머리 뭐 틀어요? 이렇게 상투를 틀죠. 똥머리. 그죠? 상투를 튼단 말이에요. 이 상투를 트는 이유가 부모님께서 주신 머리카락에 칼이나 가위를 댈 수 없다. 그래서 길어지잖아요. 기니까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너무 여름에 덥고 힘드니까 여기 가운데를 전부 다 빡빡 깎고 옆에 거만 올라가고 상투를 틀었대요, 다들. 그렇게는 했는데 아무튼 이유가 그거였어요. 머리카락을 부모님께서 주신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식으로 해. 다 지금 머리처럼 짧게 깎아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전에 막 뭐 개혁하고 친일 내각하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던 조선 백성들이 이거는 못 참겠다 하면서 전부 다 벌떼치 일어날 때 명분은 그거예요. 머리카락 자를 수 없다와 우리 국모를 살해한 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봤자죠. 일본은 하고 지갈길 갑니다. 마이웨이. 그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한테 감정이입을 좀 해봅시다. 사랑하는 와이프 잔인하게 죽인 놈들이 머리도 자르래요. 시키는 대로 하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라고 해요. 거의 참을 수 없는 어떤 정신분열 옵니다. 그죠? 그게 고조. 약간 진짜 정신병이 났는지 참 순하기 힘드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느냐? 어린 아들 손을 잡고요. 궁궐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한 나라의 국왕이 궁궐을 비우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러시아 대사관, 그때 당시 공사관이라고 불렀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려요. 가봤자 경복궁에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서울이에요, 서울. 다들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요때 고종이 러시아로 가버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러시아로 가버린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습니다. 거기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서 요 반밖에 안 되는 요 단칸방에 앉아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무튼 거기 자기 아들 손 잡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해버려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는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1년 내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어 라고 가르쳤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해야 공부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해요. 거기서 이제 뭐 친일파 대신들을 잡아가둬라 라는 명령도 내리고요. 뭐 일본에서 시키는 행동대로의 개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법령도 지시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 아간파천이라 불러요. 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하늘이 옮겨갔다 그래가지고 아간파천이라고 해요. 아무튼 아간파천으로 넘어가 있는 고종이 이제 등 뒤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딱 있으니까 어깨가 탁 올라가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일파였던 사람들을 다 숙청합니다. 실제로 일본한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러시아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러시아 생각은 다릅니다. 이제 조선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선 백성들은 참 불쌍합니다. 탄관우리 조병갑 하나 피하자고 와 하고 일어났다가 청나라 들어왔죠. 청나라 피하자고 일본 봤더니, 일본 피하자고 러시아 봤더니, 이 일본, 청나라, 러시아 전부 다 조선 못 뜯어먹어서 안달입니다.
러시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를 다 뜯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기차 다니는 철도 아시죠? 그때 당시에 조선에 철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깔면, 철도를 깔면 돈 들잖아요. 그죠? 철도 까는데 돈 들잖아요. 근데 그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철도 깐 사람들은 처음에는 돈을 좀 들여서 철도를 깔더라도 나중에 그 돈 다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 철도 까는 거는 회사가 깔아야 돼요? 나라가 깔아야 돼요? 나라가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깔 권리를 러시아가 갖고 갑니다. 그리고요, 요 뒷동산에 나무 함부로 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되죠? 그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있거든요. 그것도 러시아가 빼갑니다. 압록강 근처에 있는 여러 산들의 나무를 함부로 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가 갖고 갑니다. 왜요? 고정 사인 받을 수 있거든요. 쉽게.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금광 채굴권이라든지 석탄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뺏어가려고 이제 러시아가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종이라는 사람은 공사관에 앉아가지고 정치할 거 다 했다면서요. 안 돼. 그거 우리 거야. 해야 되잖아요. 했을까요? 고종이라는 사람은 안 했어요. 그냥 러시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도 조약을 맺어놨었거든요. 협정을. 근데 거기에 이 나라한테 요만큼 주면 우리도 똑같이 줘 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뭔지 아니? 그렇지. 똑똑하네. 최애국 조항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나라한테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뜻있는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으니 거기가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독립협회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만나서 협상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만나서 협상하고, 이게 고종이 해야 될 외교를 조선의 일반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막아요. 근데요, 여기 독립협회 사람들은 또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오른손으로 협상하면서 나가는 거 막고, 왼손으로는 자꾸 고종한테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는 거예요. 독립협회가. 그래서 독립협회가 열심히 집으로 돌아오세요를 한 끝에 1년이 지난 97년도 2월 달에 1897년도 2월 달에 고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종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 고종이 돌아오는 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독립운동가? 아직 아직 날 안 뺏겼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지식인들이 역할이 컸죠. 그래서 독립협회 지식인들과 고종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새로 바꿉니다. 이 바꾼 나라의 이름이 뭐게요? 대한민국? 한 글자 틀렸어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언합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선언을 하고 자기가 황제라고 외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협회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지식인들이라 그랬죠. 옛날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이나 혹은 뭐 미국 같이 좀 큰 나라들처럼 이제 백성들도 정치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독립협회가 했어요. 독립협회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 독립협회가 열심히 시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왕한테 전부 다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투표도 할 수 있고요. 선거 참가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신분제도도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활동도 하면서 여전히 서양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수탈하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맞고 독립협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예. 그 중에 자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입헌군주제라는 게 있어요. 예. 입헌군주제를 독립협회가 외쳤어요. 그게 뭐냐? 일본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국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옛날식으로 왕정 국가들이에요?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다들. 그죠?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독립협회는. 왕은 그대로 있고 정치는 투표로 하는. 그게 입헌군주제인데 그거를 독립협회가 열심히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고 했단 말이죠. 근데 고종은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 가 있다가 집에 왔잖아요. 집에 온 이유가 내가 황제다 했잖아요. 내가 황제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래 했잖아요. 근데 입헌군주제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종이. 그죠? 그래서 고종은 약간 그 정도 불만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이 움직입니다. 자, 독립협회가 진짜 협상을 잘했거든요. 러시아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저기 전령도라고 하는 섬을 뺏어가려고 하다가 독립협회 때문에 막혔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마음대로 채굴해서 갖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거 독립협회의 여러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일본과의 담판으로 석탄 채굴권도 막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무실을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석탄 채굴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거든요. 독립협회가 진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 독립협회가 눈에 가시였던 일본은 고종을 살살 긁습니다. 그리고 고종 주변에 나쁜 간신들을 또 살살 긁어요. 그러면서 독립협회한테 누명을 씌우죠.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제,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왕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제 혐의를 씌워가지고 독립협회를 고종이 강제로 해산시키게 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외교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지켜오고 있었던 독립협회는 요때 해산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98년도에 해산이 되고 99년도에 이제 완전한 고종과 고종 주변의 수구 꼴통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일본이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조선에 고종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있겠죠. 이 신하들은 일본 편일까요? 러시아 편일까요? 일본 편? 러시아 편? 둘 다 아니다. 네. 러시아 편이 많았어요. 네. 아직까지도 러시아 편이 많았어요. 일본이 공작을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긴 했지만 러시아 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거 청나라 제껴놨더니 러시아한테 다 주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약간 밑에서 이제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친일파가 되게끔 여러 대신들을 매수도 하고 돈도 매기고 하는 짓들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 이완용은 친러파였습니다. 네, 이완용은 이때까지 친러파였어요. 아무튼 일본은 그래서 러시아까지 제껴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군대도 모으고 배도 만들고 싸울 준비를 해갑니다. 무기도 수입하고.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하고도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대망의 1904년이 됩니다. 1904년. 1904년이 됐습니다. 얼마 안 지났어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1904년이 됐을 때 일본은 이제 러시아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러시아는 꿈도 못 꿉니다. 저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를 건드릴 거라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를 칠 거다라는 소문이 돌겠죠. 아무래도 정치계에 일본이 러시아를 칠 거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제 조금 뭐라 해야 할까요? 긴장을 한 고종과 친러파 대신들이 조선은 중립국가입니다 선언을 해요. 조선은 중립국가입니다 선언을 하는데
이 중립국가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사실. 네. 조선은 중립국가입니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서울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에 군대를 딱 주둔시키고 러시아 나와 한판 붙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일본이 서울을 점령하고 러시아 나와 한판 붙자. 안 이상해? 이상하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서울을 점령합니까? 이상한 짓이죠. 서울을 점령하고 러시아 나와 한 거예요. 러시아 나와 하고, 자, 서울을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서울에서 러시아하고 싸우면, 자,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서울에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게 유리해요. 저기 북한의 원산이나 아니면 저쪽 강원도에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게 유리해요. 강원도에서 러시아랑 싸우는 게 유리하죠.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잖아요. 그 땅들도 마음대로 점령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근데 서울까지는 뭐 친일파들 많으니까 알아서 점령했다 칩시다. 나머지 땅들도 내 마음대로 점령할래? 일본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점령할 수 있게 조선 너네 합법적으로 약속 좀 해줘 라고 완전 깡패입니다. 요구를 합니다, 일본이. 서울 점령한 상태로. 그게 1904년도에 있었던 한일의정서예요. 여러분 아마 내용,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한일의정서,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을사늑약,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온 게 한일의정서예요.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쉽게 말해서 조선 땅 마음대로 점령할 수 있음, 이란 약속이에요. 당연히 조선에 있는 고종이나 여러 신하들은 반대하겠죠. 왜 너네가 뭔데 우리 땅을 누구 마음대로 점령을 하냐 하겠죠. 근데 일본이 강압적으로 협박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도장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일의정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진짜로 한판 붙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러시아 이겨야 정상이죠. 그죠? 러시아 크잖아. 맞지? 러시아 져요.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자, 한판 붙자. 땡! 빠! 끝나요? 이게 전쟁이에요? 아니죠. 한 몇 개월 동안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일본이 유리해져 갑니다. 하면 할수록 일본이 유리해져 가요. 그 옆에서 관중들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오, 이 재밌는데? 왜냐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놈이 이기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일본이 강자 러시아를 꺾으니까 재밌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슬슬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어디로? 일본으로 줄을 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거의 다가 친러파였는데 일본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이 정부 대신들은 이제 일본한테 줄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친일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됐다 이제. 조선 우리 거다. 그러면서 조선한테 한 가지 더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 너네들 고문들을 앉혀야 되겠어. 고문이 뭐냐? 자, 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거,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법. 그러면 나라 다스리는 거 말고 이럽시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죠? 돈이죠. 지호가 얘기했어요? 와, 그죠. 돈이 제일 필요하죠. 그죠? 나라의 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금입니다. 재정이에요.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 대신이 있었거든요. 그 대신 옆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고문을 갖다 앉히겠어. 또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군인이죠. 군대를 관리하는 대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 옆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고문을 갖다 앉히겠어. 또 경찰이 필요합니다. 경찰들을 관장하는 대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 옆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고문을 갖다 앉히겠어. 또 외국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외교죠. 외교를 관장하는 대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 옆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고문을 갖다 앉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 1차 한일 협약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해의 8월 달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아시려나? 메가타, 일본인이에요. 메가타라고 하는 재정고문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스티븐스라고 하는 외교고문이 오고요. 스티븐스는 미국 사람인데 친일파예요. 예, 외교고문이 오고요. 뭐 그 다음에 노부라고 하는 또 군사고문이 오고요. 예, 고문이 다 와가지고 외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 고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신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요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도 승리로 끝났습니다. 누구의 승리?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요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합시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러시아가 먹겠다, 청나라가 먹겠다, 일본이 먹겠다, 서로 먹겠다라고 하는 전쟁 중에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이제 일본 여기 포크만 팍 꼽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꼽기 전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한테 인정까지 받습니다. 누구? 그래서 이 외국 놈들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미국 테프트라고 하는 외교관과 가스라라고 하는 고문이 만나가지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은 필리핀 꿀꺽 할 테니까 일본은 조선 꿀꺽 해. 서로 건들기 없음 약속입니다. 영국하고도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영국하고 제2차 영일동맹이 뭐냐? 영국은 인도를 꿀꺽 할게, 일본은 조선 꿀꺽, 서로 노타치 건들지 말기 약속합니다. 러시아하고도 마지막으로 협상을 맺어요. 자, 근데 일본 놈들 참 좀 간사한 게요. 봐봐요. 아까 청나라하고 전쟁했을 때 청나라한테 이겼죠. 그때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뺏어가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겼을 때 러시아한테 별거 안 받아갑니다. 러시아하고 전쟁했을 때 조약을 어디서 맺냐면 저기 미국 포츠머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맺거든요. 이게 포츠머스 조약인데 거기서 조약 조건이 웃깁니다. 진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조약이에요. 조약이 이래요. 조약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국이 이렇게 조약을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제목이 뭐냐? 조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배상금 요구 안 하는 대신에 조선 너네가 먹어 이렇습니다. 러시아한테는 전쟁 배상금도 별로 안 받아가요. 그래서 그냥 조선만 먹을게 이겁니다. 그냥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는 이제 조선이 딱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1905년이죠. 1905년. 자, 가스라 테프트, 뭐 영일 동맹, 포츠모스 조약 다 7월, 8월, 9월에 맺었거든요. 이제 대망의 11월이 됩니다. 자, 11월이 되니까 좀 추울 때가 됐죠. 그렇죠? 1905년도 11월 달. 자, 여러분 이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예.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놈이 이제 그 일본의 왕 있죠. 일본 왕이 친필로 써준 편지를 들고 고종을 찾아옵니다. 11월 달에. 자, 11월 9일 날 입국을 해요. 그리고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고종을 만나러 갑니다. 고종을 만나러 가서 친서를 딱 내밀면서 친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이토를 나라고 생각하고 얘가 하는 말 다 들어주소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겠소 이겁니다.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겠소. 무슨 말이에요? 조선을? 방패로 쓴다고? 아니요.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조선을 일본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고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식민지배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싫은데요?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종은 싫은데요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딱 고종을 만나가지고 바로 고종이 도장 찍어줄 줄 알았더니 이때까지 고종의 행태가 그랬잖아요. 러시아 시키면 러시아 시키는 대로 하고 일본 시키면 일본 시키는 대로 하고 청나라 시키면 청나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일본 왕 입장에서는 그냥 저기 협약서 들고 와가지고 고종 도장 찍어와 한 거예요. 이토 보고.
이토 히로부미가 쫄래쫄래 도장 들고 와가지고 고종 도장 득 찍어달라고 했더니 고종이 안 찍는다 이럴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의외인데? 고종이 이때까지 캐릭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토가. 그래서 이토 당황했어요. 당황한 이토 뭐 하게요? 5일 동안 서울 관광하고 돌아다닙니다. 놀러 다녀요. 그걸 15일 됐어요. 15일이 돼서 고종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때 이토가 혼자 안 가요. 이제 하세가와 사령관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등치 큰 군인이 있어요. 하세가와 사령관. 그다음에 그때까지 조선의 공사관으로 앉아 있었던 하야시와 하세가와 이토 히로부미 해가지고 고종을 만나러 꼴쫄 갑니다. 그러면 하세가와가 큰 칼 차고 있겠죠. 권총 딱 차고 있겠죠.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도장 찍어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종이 도장 찍을 줄 알았는데 고종이 절대 안 된대요. 안 찍어준다. 싫다. 일본한테 우리나라 못 넘겨준다. 이걸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토가 이 고종 이 캐릭터가 아닌데 이상하네 하더니 이토가 나옵니다. 하야시하고 하세가와를 불러가지고 야 나머지 정부 대신들 다 모아 합니다. 나머지 정부 대신들 다 모아라고 했어요. 자, 잘 생각해볼게요. 여기서도 조선이라는 나라 신하들이 많죠. 그 신하들을 모으라고 한다고 모입니다. 희한하죠. 고종이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일개의 일본 공사관의 공사 하야시가 조선 정부 대신들 모여봐 하니까 옵니다. 이 미친놈들이. 이러면 안 되죠. 옵니다. 네. 괜찮아. 그 정도는. 그래요. 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완용, 권중현,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여러 이제 정부 대신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정부 대신들이 와요. 오는데 웃긴 건 자, 대신들아, 고종한테 도장을 박든지 아니면 너네가 도장을 찍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여기 앉아있는 정부 대신들이 다 일본 편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예, 일본 편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자, 정부 대신이 한 7, 8명이 쭉 있단 말이에요. 자, 반대하는 사람이 한 3, 4명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토가 선택한 방법이 굉장히 웃깁니다. 하세가와 하야시 옆에 딱 끼고요. 큰 칼 옆에 차고요. 총 들고요. 이 대신이 회의를 한다고 회의를 쫙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의하는데 딱 가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서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마주보고 마치 그 표정으로 반대에 찬성해 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기 앞에서 반대에 찬성합니다. 반대에 찬성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대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대신보다 찬성하는 대신이 많으니까 찬성하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고종한테 찾아가가지고 도장 찍어오는 걸로 합시다 해갖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반대했던 대신들은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래갖고 이제 우라통이 터져서 고종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의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갖고 간다. 재정 고문이 아니라 재정 고문, 군사 고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그냥 마음대로 앉힌다 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협약이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을 그때 체결하는 거죠. 근데 결국 여기서 고종이 도장을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네, 고종은 도장 찍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도장 찍지 않았고 거기 적어놓은 을사오적 이완용을 필두로 한 이놈들이 함부로 도장을 찍은 거였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을사조약을 맺으니까 을사조약을 맺고 공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조선의 외교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본이 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부 대신들이 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식인들이 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한일의정서 뭐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고문이 정도 와가지고 뭐 알려주고 하는 거까진 다들 참았어요. 근데 외교권을 뺏어왔다? 나라를 통째로 뺏긴 거예요. 이제 나라를 통째로 뺏어왔다 소식을 들은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일단은 상인들 있죠. 상인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과일 팔고 쌀 팔고 하는 상인들 전부 다 문 닫습니다.
이제 동맹 휴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나라 잃은 슬픔, 뭐 시일야 방송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실리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이런 뺏긴 나라의 사람분들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결을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저쨌든 나라가 뺏겨버렸죠. 자, 그러면 고종이 한 행동이 지금까지의 고종 캐릭터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항변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요. 어떻게 항변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 일단 뜻있는 지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준, 이상설, 그리고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회영, 김규식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단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조약임을 좀 알리고 와라. 자, 근데요. 자, 그냥 책에는 그렇게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한 줄 띡 나오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비행기 뭐 대한항공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나가 있었습니까? 이게 어딜 가? 네덜란드를.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한국에서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가냐면요. 일본한테 엄청 깨졌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 중에 이위종이라고 하는 이 통역관이 있습니다. 그 통역관이 러시아에 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로 이준 이상설을 보내는 거예요. 뭐를? 고종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헤이그에 갈 수 있게 러시아 사람들한테 부탁 좀 합시다 하고 가는 거죠. 실제로 이위종도 만납니다. 러시아까지는 이제 기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이위종도 만나고 이제 헤이그 가가지고 이제 연설할 수 있는 약속도 받습니다. 약속도 받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 헤이그에서 회의하는 의장이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회의를 이렇게 이끄는 의장이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 이 의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의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네요. 지금 딱 돌아가는 추세로 봤을 때 일본 편을 들어야 신상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못 들어막습니다. 그래서 이상설 같으신 분은, 위준 이상설 같으신 분은 여기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헤이그 특사도 실패로 끝났죠. 헤이그 특사 실패로 끝났지만 뭐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신문 있죠. 신문에 일본의 잘못된 행태 해가지고 이 약간 일주일 정도 특집 기사로도 실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성과는 있었어요. 물론 흐지부지 묻히게는 됐지만 그런 성과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게 독이었죠. 일본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종이 을사늑약이 일본의 마음대로 된 거였다. 일본은 깡패 국가다.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소문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미 다 장악해놨겠다. 고종 니도 필요 없다 이제. 고종도 강제 퇴위를 시켜버립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키고 또 조선에는 아직까지 조선의 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일본한테 뭐만 뺏겼어요? 외교권만 뺏겼거든요. 네, 외교권만 뺏겼어요. 아직까지 세금 걷는 대신이 일본 사람으로 앉고 여러 대신들이 일본 사람으로 앉았지만 고종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다른 나라와 외교할 수 있는 권한만 뺏어갔을 뿐 군대, 경찰, 재판 전부 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교권을 뺏어간 일본이 뭐도 뺏어가느냐 이제 군대도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네. 군대를 해산시켰으니 그것이 1907년 한일신협약으로 한일신협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고종 퇴위시키고 군대 해산시키고 신문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집회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하는 여러가지 법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뭐뭐 사라졌어요? 외교권 사라졌죠? 군대 사라졌죠? 응? 광? 왕.
왕도 사라졌죠. 근데 이제 고종만 강제 퇴위했을 뿐 고종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긴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예. 순종이 즉위를 합니다. 순종이 즉위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뭐 남았느냐? 경찰, 재판. 경찰과 재판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김구 선생님이 사형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거 뭐 운명의 장난인 거죠. 어쨌든 재판이 아직 조선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09년 경찰 재판까지 갖고 갑니다. 1909년 기후각서라고 해가지고 경찰 재판 다 갖고 갑니다. 마지막 1910년이 되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요. 이제 나라를 완전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1910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8월 27일 날 도장을 찍고요. 공포, 그러니까 전 세계 혹은 국민들한테 알린 게 8월 29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라진 날, 일본한테 뺏긴 날은 8월 29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게 정리할게요. 94년 갑오 농민운동 있고 나서 갑오개혁을 했고요. 청일전쟁을 했고요. 삼국간섭이 일어났고요. 아관파천 했고요. 아관파천이 뭐였죠?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간 날. 그때 독립협회가 나서서 여러 우리 이권들을 지켰고요. 그러다가 고종 돌아오고요. 나는 황제다! 쓸데없는 소리 하죠. 대한제국 선포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독립협회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요. 근데 일본이 공작을 해서 독립협회를 없애버리고요. 독립협회를 없앴지만 친러파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제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 땅 마음대로 점령할 수 있는 한일 의정서 맺고요. 그렇게 러시아랑 전투하다가 이길 때쯤 되니까 고문을 앉혀야 되겠다. 이게 1차 한일 협약을 맺고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한테 이기고 나서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일 동맹, 포츠머스 조약 등을 맺으면서 외국으로부터 조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인정받고요. 그러고 외교권을 함부로 뺏는 을사조약을 맺고요. 그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막 보내고 했죠. 그게 이제 꼴보기 싫었던 일본이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요. 군대 해산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 뺐고, 군대 해산시키고 경찰 뺐고요. 재판소 뺐고요. 국호까지도 없애버리고요. 이게 94년부터 1910년까지 약 한 15년, 2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해요. 이것만 들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렇게 뺏어간 동안 우린 뭐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뺏어간 동안 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종은 마지막에 막 헤이그에 특사 보내는 정도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독립협회 말고는 뭐 나라 뺏긴 거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죠. 의병도 있고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나라 뺏기지 않으려면 이러이러한 걸 해야 돼라는 걸 가르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휘둘리는 이유가 일본한테 빚이 있어서야 돈부터 갚자 하면서 국채보상운동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거긴 합니다만 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나라 뺏기는 과정을 정리하고 나서 독립운동가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두 분까지 소개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우당 이회영 선생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네. 러시아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데 돈을 보태고 네. 학교도 세우고 무관학교도 세우고 하셨죠. 맞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신청하셨던 우당 이혜영 선생님은 일단 출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양반집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반집. 그래서 조상 대대로 좌의정, 영의정, 뭐 정부 대신들, 엄청난 대신들을 배출하셨고, 그러니까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노비도 엄청 많아요. 형제도 많아요. 6형제였습니다. 6형제. 우당 이혜영 선생님은 넷째, 다섯째인가? 아무튼 6형제 중에 이제 형님이 위로 많이 계시고 밑에 동생 둘 있는 그런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셨는데, 이 양반집 4대부집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꼰대셨겠죠. 그죠?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야지. 시키셨겠죠. 근데 이 이회영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별나셨어요. 그러니까 노비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비, 예를 들어서 만드기라고 합시다. 노비가 만드기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 만드기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이고 나으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신분이 의미가 없는 시기가 올 것이고,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라 부르는 게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별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나머지 형님들이 다 고종 밑에 관직에 진출해가지고 정부 대신으로 앉아있을 때 이회영은 관직으로 나가는 걸 거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한창 일어날 때 있죠. 동학농민운동 한창 일어날 때 1896년 요때쯤, 1896, 1897년 요때쯤 이회영 선생님은 스스로 양반 4대부집 사람이 인삼농사를 짓습니다. 인삼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거 판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려고, 그거를 여러 군데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의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제시를 해주는 등 나라 뺏기기 전부터 유별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회영 선생님이. 심지어 쭉 흘러갖고 이제 막 을사늑양 맺고 했을 때 헤이그에 고종이 특사 파견했다 그랬죠. 그럼 러시아 간 돈도 들 거고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될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돈도 이회영 선생님이 다 내셨습니다. 근데 헤이그 특사가 실패로 끝나는 거를 보고 나서 이혜영 선생님은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청소년들을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바깥에 만주 땅에 학교 같은 걸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지식인들이 좀 모여야 되겠습니다. 좀 이 뜻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보죠. 그래서 서울의 상동성당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교회죠. 교회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비밀리에 지하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회영, 신채호, 김구, 안창호 이름만 들어도 이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밀 결사로,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는 국어 교육은 이렇게 하고요, 역사 교육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학교는 어느 지역에 학교를 짓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려면 돈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한번 모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를 하다가 일본 놈들이 저놈들이 돈을 모으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들이닥쳐가지고 돈 모으고 있는 정황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냐면, 돈을 모아서 일본 총독으로 올 데라우치를 죽이려고 한다, 암살 계획을 꾸렸다 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전부 다 사형 15년 5년 이런 형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유죄로 판정받는 이유는 당연히 고문에 의한 자백이죠. 어마어마한 고문을 단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일에 의해서 방금 전에 교회에서 비밀리에 모였던 단체가 해산이 되거든요. 교회의 비밀리에 모였던 단체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신민회입니다. 해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 형님, 동생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로 가야겠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여러 형제가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이혜영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이 땅에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가문과 재산이잖아요. 아무도 그거를 갖고 가자는 소리 안 할 줄 알았는데 동생들은 이미 형님 가자고 할 줄 알고 처분해갖고 재산 준비해놨습니다. 가시죠. 제일 큰 형이 얘들아 제사는 한번 지내고 가자 해가지고 싹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님들 앞으로 몇 년간은 제가 조상님들한테 저희가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하고 되찾은 나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산을 싹 처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당시 돈으로 40만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600억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을 들고 만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과정도 참 지난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한테 검문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돈 싹 털리면 어떡해.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같이 가면 걸릴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가고요. 뇌물도 조금씩 먹여가면서 근근히 만주에 도착했더니 이번에는 중국 놈들이 또 검문을 막 합니다. 또 중국 애들한테 또 뇌물 주고 하면서 땅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만주 땅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제일 처음 세운 학교가 경학사입니다. 경학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경자가 경작하다 할 때 경이고요. 학이 공부하다 할 때 학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면서 학문도 한다 해서 경학사입니다. 그래서 낮엔 농사 짓고요. 밤엔 공부하고요. 근데 이 공부 커리큘럼이 참 좋습니다. 그냥 군사 교육만 시킨 게 아니에요. 국어, 역사, 수학, 재미없죠? 폭탄 제조, 총기 다루기, 총검술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경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경작하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창고가 있었어요. 옥수수 창고, 허름한 옥수수 창고. 거기를 싹 이제 안에를 치우고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서 신민의 신, 흥할, 흥자 붙여서 신흥 학교를 만듭니다.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무관학교가 돼요. 거기서 이제 군인들을 길러내는 거죠. 군인들 길러내는 학교도 만듭니다. 자, 벌써 학교 2개나 만들었죠. 땅도 경작했죠. 집도 지었죠. 600억 금방 사라집니다. 600억 금방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이 이회영 선생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 부자들을 만나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재산 같은 것도 처분을 하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도 양성하고 뭣도 만들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한 군인들이 만든 단체가 20년대에 만든 단체가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김운봉 선생의 의열단 단원들이 대부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뭐가 일어나요? 3.1절이 일어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났죠. 네,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1운동 하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회영 선생님이 뭐 했느냐? 이회영 선생님은 임시정부로는 안 된다. 임시정부로는 한계가 있다. 독립운동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회영 선생님은 학교 만드는 것부터가 그냥 학교만 만들지 않죠. 제가 계속 설명하죠. 폭탄 제조, 총검술, 총기 다루기, 칼 다루기 이런 거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임시정부의 그 외교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안은 이회영 선생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세워질 때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이회영 선생은. 이회영 선생은 따로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이 만든 단체들 이름이 좀 무섭습니다. 다물단. 다물단. 역사책에서 다물단 본 적 없죠? 네. 왜냐면 이 무정부주의자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물단.
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다물고 죽여. 다물단. 그 뒤에만 흑색 공포단. 좀 무섭죠? 흑색 공포단. 똑같습니다. 의열단, 다물단, 흑색 공포단 전부 다 총, 폭탄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고 친일파를 처단한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다를 하셨던 분이시고, 이회영 선생님은 이제 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물단, 흑색공포단 이런 단체들을 만드시면서 뭘 외치셨냐? 일본인들을 처단, 암살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를 하셨으나, 만주에서의 활동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일본 놈들이 만주까지 다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하이나 이런 충칭 이런 데들을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힘들잖아요. 좀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힘들어지니까 돈은 좀 모아야 되겠고, 돈은 자꾸 떨어져 가고 하니까 다시 국내로 들어가 가지고 돈을 좀 모아 보려고 하니 얼굴이 너무 노출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와이프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참 독립운동가 집안, 이회영 집안 전체가 정말 존경스러운 게, 이회영 운동가 와이프분이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부인이셨어요.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좀 돌아가셔가지고 둘째 부인이셨는데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국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임신을 한 상태로. 아이고 부인 안 됩니다. 그 몸을 이끌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저게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이 갈 겁니까? 내가 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내가 가겠소. 가서 아직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한복이나 이런 것들이 비싼 한복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한복 팔아서 돈 만들어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줄게요. 기다려보세요 하고 국내로 들어가셔서, 그때가 이회영 선생님과 와이프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부인분이 들어오셔서 진짜로 한복을 팔고 그 돈을 중국으로 붙이고, 또 공장에서, 고무 공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붙이고, 이게 이제 일본 놈들한테 발각이 돼요. 왜 이렇게 중국으로 자꾸 돈을 보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미리 준비한 멘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부자였다. 근데 나라 잃은 게 싫어서 중국 가 있다가 그래도 우리도 나라가 좋아서 난 그냥 돌아왔을 뿐이다. 중국의 가족들이 다 못 들어와서 그냥 돈만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둘러대니고, 밖에 자기를 맡아주고 있는 고모님하고도 입을 맞춰놨었거든요. 그래서 고모님이 변명을 잘 해서 결국에 풀려나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네, 이규창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규창이도 키우고 독립운동 자금도 만들어서 중국으로도 보내고, 이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이 부인은. 어쨌든 그렇게 돈을 받아서 다물단, 흑색공포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정부 요인들도 암살하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이어가셨겠죠? 이회영은.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어디 가서? 원래 시작했던 만주로 가가지고 비밀 결사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군대도 키우고 해서 독립운동을 좀 더 조직적으로 길러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측근들, 가족들한테 내가 만주로 갈게, 너네는 중국에 있어, 우리 서로 연락하면서 중국과 만주에서 투트랙으로 독립운동 열심히 해보자 하고, 66세의 이 노구를 이끌고 만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중국의 다롄 항구에 딱 도착해갖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회영을 체포합니다. 이게 참 비극인데요. 이회영이 다롄항을 통해서 만주로 갈 거라는 걸 일본 경찰이 어떻게 알았느냐? 네, 이회영의 조카가 밀고를 했습니다. 네. 둘째 형인가 큰형의 아들이었거든요. 둘째 형, 큰형, 이 형님들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 하겠다고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비난하기 그런 게, 이 조카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좀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조카가 밀고를 해서 이회영 선생이 체포가 되고요.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할 때 고문을 하면서 독립운동가 몇 명 더 불어 이거죠. 독립운동가 고문은 딴 게 없어요. 다른 독립운동가 어디 있는지 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회영 선생은 비명도 안 지르셨답니다. 비명도 한 마디 안 지르시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며칠 후에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살했을 리가 없어요. 이영 선생이 이 고국 땅에 부인하고 이제 아직 태어난 아들 얼굴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이제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야 이제 김구 선생님과 이영 선생의 동생이었던 이시영, 우리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 선생이 유고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광복하고 나서 한국 땅을 밝은 이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 선생님이 우리 이 역사책에 잘 등장을 하지 않고 잘 모르는 이유가 이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민주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있는 건 아시죠? 그 가운데 그때 당시에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정부주의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주의거든요. 정부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냥 그거예요.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정부, 제도, 재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거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협조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 무정부주의거든요. 근데 이회영 선생님이 무정부주의자셨어요. 그 청산리 대첩으로 유명한 김자진 장군도 무정부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얼마 좀 됐죠.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박열 선생도 무정부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무정부주의자들이 만든 이제 여러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물단이나 흑색공포단인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흑색공포단은 진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의열단이나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은요 조선인만 있어요. 한국 사람만 있거든요. 근데 흑색공포단은요 무정부주의자셨던 일본인도 있고요. 대만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요. 필리핀 사람도 있고요. 베트남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인들한테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암살하고 했었다는 그런 단체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특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나라를 빼앗겨가는 과정과 플러스 이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역사책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우당 이혜영 선생님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들 그 이제 독립운동가를 하셨기 때문에 다 훈장에도 추서가 되시고 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다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거니와 해가지고 이제 훈장에 추서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다룬 이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신 독립운동가시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